280쪽의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는 수험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내용은 앞에서 이제 여러 차례 언급된 것들의 반복이라서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 법률적 성질 나오는데 의의 보세요. 임대차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임 지급할 것을 뭐만 하면 돼요? 약정. 요물계약이 아니라 약정만 하면 되는 낙성계약입니다. 법적 성질 1번 보시면 임대차는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요소이다. 그러니까 차임의 지급은 필수 요소예요. 임대차에서 차임은 보증금이 필수가 아니라 뭐가 필수라고요? 차임이요. 근데 이제 다툼이 생길 수 있죠. 차임이나 보증금을 지급했다, 받았다, 안 받았다 다툼이 생기면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면 임차인이 해야 돼요. 임차인이. 그래서 둘째 줄에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입증 책임과 임료를 지급했다는 입증 책임 모두 누가 부담하냐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2번에 보시면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이에요. 물건. 그러니까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물건이다. 만약에 권리를 빌려 쓰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건 민법에 규정이 없는 이름 없는 그냥 무명 계약이고요. 임대차 계약이 되려면 물건을 빌려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임대차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에게 반드시 소유권, 처분권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채권 계약. 임차인 입장에서는 약정 기간 동안 사용만 하면 되는 채권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인에게 처분권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3번에 나와 있죠. 임대차는 채권 계약에 해당하며 임대인은 임대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행위니까 처분행위가 아니라 채권행위이기 때문에. 자, 오른쪽에 존속기간 나오죠. 자, 우리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 우리 지상권 봤었어요. 지상권은 일단 최장기 제한이에요? 최단기 제한이에요? 최단기 제한이 있었어요? 최단기. 그러니까 아무리 짧아도 요거 이상은 해라.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은 30년 이상, 그 외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 이상. 그러니까 아무리 짧아도 요거 이상은 해야 한다고 해서 최단기 제한이 있었고요. 최장기 제한은 없었어요. 그래서 영구무한의 지상권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 전세권의 기간 제한이 있었죠. 원칙적으로 최장기 제한이에요. 이건 아무리 길어도 몇 년 넘으면 안 된대요. 10년. 10년을 넘겨서는 안 돼요. 근데 토지 전세권과 건물 전세권 둘 다 아무리 길어도 10년 넘기면 안 되는데 최단 기간 1년도 있었어요. 아무리 짧아도 1년 이상은 해라. 근데 이 최단기 1년은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냐면 건물에만. 토지 전세권은 1년 밑으로 해도 돼요. 근데 건물 전세권은 반드시 1년 이상 해라 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간하면 임대차 본 거예요. 많이 안 봤어요. 지상권은 최단기 제한 30년, 15년, 5년이고 전세권은 최장기 10년, 건물은 1년 이상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는 최장기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최장기 제한 20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남이서 20년을 넘든 말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게 없어져 가지고 지금은 최장기 제한이 없다. 자유로이 약정할 수 있고요. 639조 묵시의 갱신 나오죠. 이것도 우리 전세권 할 때 다 봤었는데 기간이 만료됐는데 특별한 얘기가 없다? 그러면 소멸되는 게 아니라 갱신되어진다고 했어요. 그럼 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과 기간이에요? 동일한 조건이에요? 조건. 기간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정함이 없는 것이 돼요. 그럼 정함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통고했다 도달하고 몇 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냐면 6개월. 임차이냐면 1개월이죠. 그렇죠? 전세권 할 때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이건 차등 없이 둘 다 각각 6개월이었어요. 근데 임대차는 누가 더 약자라고 했어요? 임차인. 물론 전세권도 상대적으로 전세권자가 약자지만 얘는 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대등하게 6개월인데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해요. 그래서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자, 1항 조문 볼게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 이 일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635조 규정에 의해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설명 나오는 것처럼 그 넷째 줄에 보세요. 넷째 줄에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셋째 줄 마지막부터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끝에 둘째 줄에 임대인이 통고하면 임차인이 받은 날로부터 6개월, 6월이고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둘 다 몇 개월이었어요? 둘 다 각각 6개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가면 이거 다시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같은 거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차해 줬어요. 근데 임대차, 주택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우리 집주인이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럼 집주인이 아무 얘기 안 하면 기간 만료 시에 소멸되어 갱신되는 거예요. 갱신되는 거예요. 이게 주택의 경우에도 똑같이 규정이 돼요. 그러면 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동일한 조건이지 동일한 기간이 아니에요. 동일한 기간이 아니고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기간은 여기서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틀려요. 민법은 정함이 없는 거잖아요. 주택은 또는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강행 규정을 둬요. 주택은 최소한 얼마를 보장하래요.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최단 기간 보장이 있죠. 무슨 얘기인지 되었어요? 그러면 법정갱신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나가라라고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주택은 다시 2년 보장해야 되고요. 상가는 1년 보장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그럼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도달되고 얼마가 경과하면 소멸하냐면 3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주택의 임차인인데 우리 집주인이 아무 얘기 안 해요. 끝나가기 1개월 전까지도 별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임대차는 소멸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갱신돼요. 갱신되어 살고 있는데 우리 집주인이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요. 아, 임차인 미안한데 그 지방에서 우리 동생 내외가 올라온대. 나가줘. 내가 대신 이사비랑 다 챙겨줄게. 그러면 나가야 돼요? 더 살 수 있어요? 더 살 수 있어요. 싫어요. 나 2년 더 살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는 나가라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인 제가 법정갱신 됐을 때 임대인에게 전화해서 임대인 아저씨 나 지방으로 발령 나서 내려가야 되니까 보증금 빼줘요. 나 안 살래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차인 할 수 있어요. 그럼 보증금 언제 빼줘야 돼요? 즉시는 아니고 얼마겠어요? 3개월의 경과만 빼주는 거예요. 근데 주택이 아니라 상가는 최단 기간에 얼마 보장돼요? 1년이 보장돼요. 1년 보장.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은 1년은 지켜줘야 되고요. 근데 임차인은 싫어 나 나갈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 있다 빼주라고요? 3개월 있다가. 그래서 이건 특별법에서 따로 볼 거야. 그래서 민법은 우리 시험 통틀어서 법정갱신이 3번 나와요. 3번. 전세권에서 1번, 지금 민법상 임대차에서 1번.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별법, 주임법, 상임법에서 1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이 토지를 임대차했다라고만 나왔어요. 토지를 임대차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 해지 통고하면 임대인이 통고하면 몇 월이 경과하면? 토지를 임대차했다면. 일단 토지를 임대차했다면 주임법이 적용돼요? 민법이 적용돼요? 민법. 주임법은 뭘 빌렸을 때만? 주거 용도로 썼을 때만 주임법이고 뭐 토지나 일반 건물은 다 민법이에요. 그럼 우리 민법은 둘 다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하면 몇 개월?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문에 주택을 임대차했다 이런 말 나오면 민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별법, 주임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법정갱신되면 기간 정함이 없다라고 하면 틀려요. 기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택은 2년으로 본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나가라고 못하고 다시 2년 보장. 임차인은 할 수 있어요. 얼마가 지나면 소멸해요? 3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나중에 보실 내용이니까 미리 한번 봐두시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실상에서는 많이 보는 게 민법상의 임대차보다 실제로는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를 더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게 아니라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으로 돼 있어요. 봐두시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상임법이 곧 개정될 것 같다고 시행령이? 얘기 안 했었나요? 네. 뭐 저도 기억 안 나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예전에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책을 다 원고 넘기고 인쇄 들어가기 직전인데 상임법 시행령이 개정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드디어 개정안이 며칠 전에 이제 입법 예고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좀 수정할 게 있을 거예요. 상가의 경우에.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주택은 차임 증액할 때 연 몇 프로 이상 올리면 안 된다,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냐면 5%, 상가는 9%로 돼 있어요. 근데 상가도 이제 몇 프로로 제한되냐면 5%로 바뀌어요. 이런 것들 조금 변경되는 게 있을 거니까 그때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의 효력을 볼게요. 임대차 효력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이런 게 나오죠. 그럼 먼저 임대인의 권리가 나오는데 지금 281쪽이에요. 281쪽 맨 밑에. 임대인의 가장 대표적인 권리는 차임 지급 청구권이죠. 차임 받아야죠. 그리고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으면 차임을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 있냐면 증액해달라고 할 수 있죠. 지상권에서는 지료 증감 청구,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증감 청구, 임대차에서는 뭐예요? 차임 증감 청구예요. 근데 임대인의 권리라는 건 차임 감액 청구겠어요? 증액 청구겠어요? 증액 청구 나오고, 그러면 임차인의 권리에 가면 뭐가 나와요? 차임 감액 청구가 나오겠죠. 다음 페이지에 3번 목적물 반환 청구권. 임대차 끝나면 돌려줘라고 할 수 있죠.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 임대인의 의무. 시험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의무 중에서 어느 게 더 많이 나올까요? 임대인의 의무가 당연히 많이 나오고요. 그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럼 임대인의 의무 인도해줘야죠. 사용하게 해줘야 되니까. 자, 조문 볼게요. 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자, 수선 유지 의무가 누구한테 있대요? 임대인에게 있어요. 우리가 비교했던 지상권이나 전세권 이런 용익 물권은 수선 유지를 소유자가 해요,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권리자, 전세권자가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뭘 청구할 수 없었냐면 필요비 청구가 안 돼요. 유익비만 되고. 근데 임대차에서는 수선 유지를 아예 임대인에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유익비는 당연하고 뭐도 청구할 수 있어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모든 걸 다 수선 유지해 줄 필요는 없고요. 기억에 한번 보세요. 임차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기더라도 그것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사소한 건 누가 수선하라는 거예요. 사소한 건. 임차인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사소한 건 임대인이 해야 돼요. 근데 이 규정이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그럼 임의 규정이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사소하지 않은 것도 임차인에게 수선시킬 수 있도록 특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선 유지 의무를 자신이 배제받는 특약을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안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대수선이에요. 대규모 수선은 반드시 누가 해줘야 되냐면 임대인이 해줘야 되고요. 대수선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반드시 임대인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임대인은요, 임차인의 도난을 방지하고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도난을 방지하고 안전을 배려해줄 보호 의무가 있느냐? 그런 건 아니죠. 뭐 임차인이 임대인 자식도 아니고 뭐 배려하고 보호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특수한 임대차가 있어요. 여관, 공중접객업이죠. 여관이나 호텔 같은 경우에는 특수 임대차인데, 그럼 여관이나 호텔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돼요? 안전을 배려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 거는 안전배려 보호 의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한번 볼게요.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상태인 경우, 바꿔서 말하면 사소하지 않은 거죠.
그럼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지지만 이것은 특약에 의해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약에 의해 임대인이 면할 수 있는 수선 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이며 대규모 수선은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누가 해야 되냐면 임대인. 그럼 결론은 뭐예요? 사소한 건 임차인이, 나머지는 임대인이 하는 건데 배제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안 되는 건 대수선이에요. 대수선. 그리고 디귿에 보면 이제 방해 제거 해줘야죠. 누가 못 살게 귀찮게 하면 소유자가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를 행사해서 제거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비용 줘야죠. 비용은 두 가지였어요. 뭐하고 뭐였어요? 필요비와 유익비. 그 다음에 하자가 있으면 유상계약이니까 책임져야죠. 그걸 담보 책임이라고 불렀고. 자, 오른쪽에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먼저 임차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조문을 볼게요. 621조.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차권도 등기하면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 항에 보면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이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해주어서 내가 임차권자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갑이 병에게 이 부동산을 팔아서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소유자가 바뀌었대요. 그러면 이 새로운 소유자가 이 건물 임차인에게 내가 소유자니까 당신 나가세요 라고 하면 임차인은 대항할 수 있어요? 나가야 돼요? 임차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 얘는 채권이고 얘는 소유권자니까 물권자예요. 그럼 채권과 물권이 있으면 성립 시기와 상관없이 누가 우선한다고요? 물권. 그러면 임차인은 나가야 돼요.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얘한테 얘기를 해야지 얘한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채권은 아무에게나 주장해요. 상대방에게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 그럼 갑에게 주장할 일이지 새로운 물권자에게 주장 못하니까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것은 물권이 무엇에 우선한다고요? 채권에 우선해요. 근데 요 임차인이 만약에 뭘 했다면 임차권을 등기했다면 이 경우에는 등기 시부터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겨요.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죠. 근데 이 등기는 누가 해줘야 돼요? 얘한테 반대 약정이 없으면 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갑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강제적인 게 아니니까. 그러면 요 임차인의 지위가 매우 열악하잖아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반 건물이 아니라 주택의 경우. 자, 주택의 경우에 임차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쫓겨난다? 그러면 국민의 주거 생활이 너무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뭐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일 기본이 임대인이 등기를 안 해줘도 얘가 스스로 대항력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임차한 사람은 등기 없어도 뭘 하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하는.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봐요. 그럼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부터? 즉시예요? 다음 날이야? 다음 날. 다음 날 0시부터.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상가의 경우에는 인도와 뭘 하면?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주민등록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이해되셨어요? 흐름이? 그래서 주택이랑 상가란 말 없으면 일반 임대차고요. 일반 임대차는 등기 없이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택이나 상가는 특별법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언제부터요?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임법, 상위법 막 공부, 실무 시간, 중개 실무 시간에서 공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날이 이 머릿속에 엄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시험에 해제하면 이자 가산 받은 날부터요? 받은 다음 날부터요? 받은 날부터. 그 유치한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받은 다음 날로. 다음 날에 하도 많이 본 거니까.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예, 그거
혼동하시면 안 되고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임차권은 등기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OX예요. 틀려. 등기하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2항을 다시 볼게요. 2항에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언제부터요? 그때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겨요. 근데 인도나 주민법의 인도나 주민등록, 인도나 사업자 등록은 그때부터가 아니라 다음 날부터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622조 제1항.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은 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조문인데요. 자, 사례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을이 토지의 임차권자입니다. 얘가 땅을 빌려서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 임차권, 토지 임차권이 대항력이 생기려면 뭘 해야 될까요? 등기해야죠. 이거 주택이 아니니까 뭐 주민등록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등기는 지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줘야 돼요? 갑이. 땅 주인이 안 해준대요. 등기를 안 해준다? 그러면 임차권의 대항력은 없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요. 그러니까 물권이 들어 또는 뭐 병이 저당을 잡았다든지 그러면 이 새로운 소유자 병이 요 임차권자에게 당신 뭐야 나가 이러면 대항할 수 있어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럼 건물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 돼요. 그럼 이거 불안해서 토지 임대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622조가 특별히 이 토지 임차권자가 임차권 등기를 안 해도 대항력을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건물이죠? 을 거죠. 그러면 을 거니까 이 건물 등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을이 뭐 하면? 건물 등기하면. 자기가 지은 건물에 보존 등기하면 대항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규정이에요. 건물을 등기했는데 대항력은 어떤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을 생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의뢰하는 사람이 토지 임대차에서 건물 등기를 하고 소유권이 병에게 바뀌었대요. 그러면 토지 임차권 등기 없이도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얘가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요? 건물 등기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토지 물권이 먼저 들어오고 건물 등기를 나중에 했대요. 그럼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대항 못해요. 그래서 건물 등기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그럼 이런 규정을 왜 만들어뒀냐면 얘가 이 건물을 철거당할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건물 등기를 했어도요. 나중에 건물이 멸실되거나 후폐되면 대항력을 존속시켜 주겠어요? 대항력은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해요. 2항을 보세요. 2항에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대항력은 상실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항의 취지를 좀 잘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비용이 나옵니다. 626조 1항.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1항은 필요비죠. 2항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익비니까 뭐가 허용된다고요? 상환기간. 그럼 상환기간이 허용되면 뭘 행사할 수 없어요? 유치권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유치권은 성립요건 중에 변제기 도래해야 되니까. 자, 꼭 기억하실 점, 기억의 필요비, 둘째 줄 따옴표에 언제 청구한다고 돼 있어요? 즉시. 필요비는 즉시 청구해요. 그 다음에 니은에 유익비는 둘째 줄 가운데 종료시에요. 그러니까 필요비는 즉시 청구하고요. 유익비는 종료시에 청구한다. 그러면 지문에 유익비는 임대차 존속 중에도 청구할 수 있다. OX예요. 틀려요. 유익비는 존속 중에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한다고요? 종료시에. 그럼 존속 중에 할 수 있는 건 유익비가 아니라 필요비, 즉시 할 수 있고요. 자, 디귿의 행사기간이 나오는데 첫째 줄에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얼마예요? 6개월. 이거 1년으로 바꿔서 가끔 물어봐요. 6개월. 그리고 이건 비용은 원래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거 배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임의 규정. 여기 네 가지가 기본이에요. 필요비는 언제 청구한다고요?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행사기간은 6개월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아니고. 그 네 가지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속물 매수가 나와요. 앞에서 다 보셨죠? 부속물 매수는 일단 토지를 빌렸을 때요, 건물을 빌렸을 때. 건물. 토지를 빌리면 부속물 매수가 아니라 지상물 매수예요. 근데 임차인이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다가 설치한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거예요. 독립성이 없어도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독립성이 없으면 건물에 부합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붙여놓고 다 사주세요 이러면 임대인 곤란하니까 두 가지 경우면 가능해요. 첫 번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거나 두 번째, 임대인에게서 매수한 경우. 두 가지만 나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1항 볼게요. 1항.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제가 뭘 얻었어요? 동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는 임대차, 자, 언제 합니까? 종료시에. 존속 중에 못해요. 종료시에 하는 거예요. 종료시에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2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임대인에게 뭐 했냐면 매수. 그래서 임차인의 부속물 청구는 두 가지 경우예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거나 또는 임대인에게 매수했을 때. 그리고 언제 청구한다고요? 종료시. 그러니까 이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기억에.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에 해당돼요. 그래서 미리 포기 특약해봐야 무효입니다. 반드시 인정해줘야 되는 권리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세요. 똑같은 내용 다시 한번 나오는데 종료한 경우에 발생하고 다만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해지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때 하는 거지 자기 잘못으로 의무 위반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임대차가 나와요. 그럼 토지 임대차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한다고 했냐면 계약 갱신 청구. 그래서 갱신 청구에서 인정되면 승낙해주면 더 쓰면 되고요. 거절당하면 그때 뭘 한다고 했냐면 지상물 매수. 자, 조문 볼게요. 643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간이 끝났는데 지상물이 남아있대요. 그러면 283조를 준용한다. 이게 어디에서 나왔던 규정이냐면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지상권이에요. 그럼 지상권에서 나왔던 규정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뭐부터 청구하고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매수, 지상물 매수로 가는 거예요. 이거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는 강행 규정이고 근데 이게 아무리 강행 규정이라 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소멸되었다면 행사할 수 없다는. 다시 한번 그게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임차인의 의무인데, 자, 640조 볼게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얼마 안 내면 해지라고 되어 있어요? 2기. 지상권은 어땠어요? 지상권은 2년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건 2년이 아니라 2기. 그러니까 건물 임대차는 매월 차임을 내고요. 토지 임대차는 매년 내기 때문에 2기라고 하면 2개월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기라고 표현한 거고요. 조심하실 점은 둘째 줄 보세요. 첫째 줄 마지막에 연속하여 2기를 연체하는 것은 아니며 연체액이 2기에 달하기만 하면 해지권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연속된 2기가 아니라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면 누적액이 2기에 달하면 해지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임이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근데 임차인이요. 50만 원 안 냈어요. 5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50만 원 안 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50만 원만 안 내고 그 또 50만 원 안 냈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지금 월 100만 원이니까 이기니까 얼마예요? 200만 원에 달하면 해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연속해서 100만 원 두 번이 아니라 50만 원 네 번이라 하더라도 200만 원 됐잖아요. 그러면 해지 가능한 거예요. 어떤 이해 되셨죠? 예. 예를 들어 10월 달에 우리 임차인이 차임 100만 원 안 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돈이 생겼는지 냈고요. 12월 달에 또 안 냈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연속된 게 아니라 이기에 달하면 해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관 의무는 뭐 당연히 누구한테 있겠어요? 임대인한테 있어요? 임차인한테 있어요? 보관해 줄 의무. 누가 사용합니까? 임차인. 그러니까 보관 의무는 당연히 임차인에게 있죠. 그래서 만약에 임차물이 훼손되었다, 소실되었다 이러면 임차인이 배상 책임 면하려면 자기가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관 의무가 누구한테 있으니까. 임차인에게. 자, 마지막으로 양도와 전대인데요. 629조 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2항.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물권은 원래 양도성이 있잖아요. 그럼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소유자 동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자유롭게 해요. 물론 금지특약하는 건 가능하지만 근데 지상권은 아예 금지특약도 하면 안 돼요. 무효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의 양도성은 절대적으로 보호되고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자유롭게 양도해요. 근데 이 임차권은 임대인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임차권은 자유로운 양도가 안 돼요. 동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돼요. 동의를 요하고 만약에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뭐냐면 동의가 없어도 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면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하는 경우가 가능한데 첫 번째는 건물의 소부분을 사용케 하는 경우예요. 소부분을 사용케 한다. 그러니까 건물에서 소부분을 사용케 할 때는 굳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집에서 제 친구한테 방 한 칸 쓰게 한다고 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배신행위가 아닌 경우.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을 믿고 빌려준 거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자기 멋대로 다른 사람에게 또 빌려준다는 것은 그건 임대인에 대한 뭘로 보는 거예요? 배신이에요. 근데 임차권을 양도했어도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가구점 판례인데요. 가구점 판례. 그러니까 남편이 임차권자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임차권자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임대인이 얘들 뭐야? 내 동의도 없이 막 양도하네? 이러면서 해지하는 건데 우리 판례는 남편이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임대인에 대한 뭐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배신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받으시고 그래서 원칙 나와 있죠. 오른쪽에 원칙. 동의를 얻어야 되고 얻지 않으면 해지 가능해요. 근데 이번에 예외 기억해 보죠.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에 뭐라고 했어요?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거예요. 이게 작년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소부분이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둘째 줄 가운데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판례가 나오죠. 따라서 임차권자가 임차 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는 자신의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것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두 가지 경우 예외가 있어요. 소부분하고 배신이 아닌 경우. 가구점 판례. 이번에 보면 임대인의 동의죠. 근데 둘째 줄에 좀 조심하세요. 둘째 줄에
임대인의 동의는 양도 전대의 유효 요건은 아니고 대항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갑이 을에게 임차권을 설정을 해줬는데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차를 했어요. 근데 동의를 얻지 않았대요. 동의를 얻지 않고 양도 전대차 계약을 하면 이 계약은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병에게 양도하거나 임차권을 전대해주는 이 계약이 동의 없이 하면 무효냐 유효냐? 이 계약은 유효해요. 얼마든지 해도 돼요.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요? 허락을 동의를 받아주면 되고요. 못 받아줘서 문제가 생기면 얘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동의가 없어도 이 계약은 유효하지만 이 병은 갑에 대해서 적법점유자일까요? 불법점유자일까요? 불법점유자. 그래서 임차권의 양도에서 임대인의 동의란 양도 전대차 계약의 유효 요건이다라고 하면 틀리고요. 유효 요건 아니고 동의가 없어도 유효해요. 다만 병은 갑에게 뭐 할 수 없냐면 대항할 수 없어요. 대항 요건이지 유효 요건이 아닙니다. 일단 동의에 대한 개념 이 정도 받으시고 나중에 우리 이제 기본 이론 과정 가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동의를 얻지 않고 양도 전대했을 때 사례 문제가 나오고 좀 더 깊이 들어갈 거고 일단 여기까지가 임차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7년 강의가 끝났어요. 네. 다음 달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기본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문서 과정은 제가 하면서 뭐 줄 그세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왜 하느냐면 그냥 듣기만 하시라고 한 거고요. 근데 이제 다음 달에 기본서 나오면 이 책은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안 봐요. 이제 기본서 가지고 봐요. 기본서는 이제 양이 굉장히 꽤 볼륨이 있게 나올 텐데 그때는 줄도 긋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지금까지는 복습 안 하셨잖아요. 예.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할 필요도 없었고 뭐 하면 좋았지만 근데 이제 1월부터는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예습은 안 하셔도 돼요. 복습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했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2시까지 수업한다고 했어요. 2시까지. 예. 지금 1시까지 했잖아요. 이제 2시까지 해요. 그러면 좀 시장하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간식할 수 있는 거 싸우셔도 상관없고 뭐 그렇다고 뭐 2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을 30분 드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또 지금처럼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1, 2월 달에는 뭐 이렇게 한번 약간의 보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3월 달에 가면 일요일 날 한번 특별법 보강 별도로 한번 할 거고요. 예.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이제 지금까지는 수업만 꼭 참석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 1, 2월부터는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막 이렇게 겁먹으라 막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기왕 시작하셨으니까 한 방에 합격하셔야죠. 만약에 1, 2월 달에 마음 이렇게 해서 복습 안 하고 바쁘다고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러다 보면 나중 되면 2차 포기해요. 그러면 결국 또 1차만 가지고 공부하는데 그런다고 또 이렇게 마음 놓고 있으면 또 그것도 확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마음 먹었을 때 올해 꼭 합격하시게 내년에 꼭 합격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2017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올해 정말 다사다난했어요. 예, 예. 2018년에 새해에는 모든 일 잘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